안녕하세요. 네모와 정치의 문은영입니다. 2018년 6월 뉴질랜드의 총리 제신더 아던이 출산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던이 총리 중에 엄마가 된 일도 그리고 출산 휴가를 떠난 것도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신선하다거나 혹시 낯설지는 않으세요? 여성이라면 출산이나 육아, 그리고 일을 병행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휴가 또한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인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총리의 출산 휴가,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네모와 정치에서는 여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 이유까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와 정치, 오늘은 여성과 정치로 함께 꾸며보겠습니다. 1789년 7월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하면서 시작한 프랑스 혁명. 국민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며 불평등한 신분제를 폐지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근대 민주주의의 길을 연 프랑스 혁명은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일에는 인색했다. 1791년 9월 제정된 헌법에는 직접세를 내는 남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거세게 반발한 여성들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올랭푸드 구주였다. 팸플렛이라는 소책자를 펴내며 정치적인 생각을 밝혀왔던 구주는 여성과 여성 시민을 위한 권리 선언을 발표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본따 만든 이 선언문에서 구주는 양성평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수 있다면 연단에 오를 권리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793년 7월 구주는 벽보를 붙이다 체포되어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처형 뒤에 한 신문은 구주의 죄를 정치가가 되고 싶었지만 여성의 미덕을 망각한 죄라고 평가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멀고 힘들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1945년의 일이었다. 일찍부터 의회 제도가 발달한 영국도 투표권은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1913년 6월 런던 근교의 어느 마을에서 열린 경마대회 트랙에 한 여성이 뛰어들었다. 여성 참정운동을 펼쳐온 에밀리 데이비슨. 그는 말 앞으로 뛰어들기 전 이렇게 외쳤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그 사건이 있고 5년 뒤 영국은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완전한 여성 참정권이 실현된 것은 1928년의 일이었다. 네모와 정치, 이번 시간에는 여성과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선 영상 보신 것처럼 정말 죽음으로써 얻어낸 참정권이었는데 그 우리 여성의 참정권의 역사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성 참정권의 역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가 제일 먼저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가장 먼저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1893년도에 뉴질랜드라고 하는 이 뉴질랜드에는 이제 그 여성 운동을 통해서 이 여성 참정권이 부여가 됐는데요.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는 성인 여성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가 참여하는 탄원서를 국회에다 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을 달라라고 하는데 탄원서를 내고 그 탄원서를 내는 과정이 하나 여성 운동의 역사였다라고 보고 그 성과가 뉴질랜드 여성 참정권이라고 하는 걸 획득하게 되고 이제 최초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유럽으로 오면 핀란드가 이제 1906년,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독일 같은 나라가 1910년 됩니다. 우리가 얼핏 보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는 언제일까 지금 이제 궁금해하실 건데 영국은 1928년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1920년. 그리고 프랑스는 그것보다 더 늦습니다. 1946년.
그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이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고 또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까지 평가되는 국가들인데 왜 이런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늦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영국에 있었던 많은 혁명들도 보면 그 혁명의 핵심은 시민계급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계급이라고 하는 시민계급이 국가나 귀족으로부터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고 그 과정이 시민혁명이고 또 그 과정이 참정권의 확대라고 보면 여성들이 참정권이 이렇게 부여가 늦은 거는 여성들에게 재산권이 인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 자체가 남성인 아버지나 남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그렇게 취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여성에게 참정권을 안 주는 건. 말씀해 주셨다시피 참정권의 역사 이전에 그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최근에서야 어떻게 보면 참정권이 인정된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럼 혹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아직도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은 국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늦게까지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던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예. 얼마 전에는 그런 일도 아마 TV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왜 그 여성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막 기뻐하는 그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게 2015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어요. 근데 이제 여성 참정권 부여가 곧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이걸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를 보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나 이번 선거에 투표할 거니까 유권자로 등록할 거야. 자발적인 등록을 해야지만 등록한 사람만이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여성들 같은 경우 정치에 관심도 없고 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 학습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인정이 되었다선 치더라도 바로 투표장으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최근 선거에 의하면 투표 가능한 인구의 한 2% 정도만이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거죠. 전체 국민의 98%가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녀 성비를 불문하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참정권의 역사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남성 여성과 차별에 대한 그런 여성 운동과 더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48년 5월 10일에 처음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남성과 여성 투표권에 대한 차별이나 보통선거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커다란 이견이나 갈등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우리나라만의 배경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립 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해가지고 정부가 구성이 되고 수립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주어졌던 보통선거권이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후보자로서도 즉 피선거권도 같이 행사를 했는데 재헌의 선거에 여성이 한 22명 정도가 출마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모두 낙선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우리의 역사에서 보면 과도 입법의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미군정하에서 과도 입법의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과도 입법의회에 여성 의원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헌의회 선거 이전에 이 제도 점검을 해보니까 이 상태로 그냥 보통 선거권만 줘가지고 여성이 의원에 정치인에 당선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과도 입법위에 있던 여성 의원 4명이 이 여성 할당자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그거 관련된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남성 의원들이 반대하고 하는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선거권을 부여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서구의 역사처럼 그런 어떤 투쟁이나 갈등 이런 건 없었지만 여성의 피선거권을 좀 더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들의 반발이 우리도 초창기에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성과 정치, 지금 여성과 참정권, 그래서 여성 참정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여성의 정치 참여 현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선거에서 승리해 국가 지도자가 된 첫 번째 여성은 1960년 스리랑카 총리에 당선한 반다라 나이케이다.
총리였던 남편이 갑자기 암살당하고 그 후광을 입었다. 영국의 첫 여성 총리인 마거릿 대처는 치마 입은 남자로 불리는 남성 같은 여성의 상징이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 11년간 총리로 재임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대처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우리에게 철의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대처리즘이라고 해서 굉장히 과감한 경제 정책을 했던 인물이고요. 전쟁도 불사했고요. 사실 여성인데도 또 폭탄 테러가 났는데도 일정을 다 소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실제로 불황에 빠져있던 영국 경제를 일으켜 세웠고요. 또 미국과도 굉장히 친밀도를 높여서 냉전을 종식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을 세계인들이 다시 닮고 싶은 그런 국가를 만들었던 인물이고요. 하지만 대처는 그 상대적으로 굵직한 공이 많은데도 부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그 작은 정부를 지향했기 때문에 많은 산업의 공기업을 민영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도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또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됐고요. 당연히 복지 정책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늘고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자국민에게는 사실 마녀라는 별명까지도 불리기도 했고요. 대처가 사망했을 때 사실 전 국민적인 애도 물결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 지도자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이다. 동독 출신인 메르켈은 2005년에 총리로 취임, 2018년 3월에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영원한 총리로 불리고 있다. 중도 노선을 지키며 진보 정당의 정책까지 끌어안는 유연함은 엄마 리더십으로 불린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매우 활발한 미국.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 여성 최고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을 꿈꾸며 대권에 도전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매우 높았다. 클린턴은 대선 패배 연설에서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고 말했다. I know we have still not shattered that highest and hardest glass ceiling, but someday someone will, and hopefully sooner than we might think right now. 클린턴의 말대로 미국이 여성 정치인에게 단단한 유리천장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국제의회연맹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미국 하원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5%, 상원의 여성 의원 비율은 22%였다.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여성 의원 비중이 비교적 낮은 102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1949년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첫 번째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1948년 구성한 초대 정부에서 첫 번째 여성 장관으로 활약한 이명신이었다. 이명신 의원은 1945년에 한국 최초의 여성 정당이죠. 대한여자국민당을 만든 사람이고요. 초대 정부에서는 항공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우리나라 1호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는 인물이고요. 이명신 의원의 뒤를 이어서는 1950년도에 제2대 국회 여성 의원으로 당선한 박순천 의원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가장 먼저 제1야당의 당수가 되셨던 분이고요. 60년대에는 여성 가운데 국회의원에 당선한 분 중에 김옥선 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실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기신 분인데요. 당시 우리 사회는 엄마의 리더십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성성을 숨겼어야만 했어요. 김옥선 의원의 경우 국회를 머리를 짧게 하고 양복에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국회를 출근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죠. 현 20대 국회의 여성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모두 51명이다. 역대 최고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여성 의원 비율은 고작 17%에 불과하다. 준비한 화면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참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넓어지고 활발해진 데 비해서 여성 정치인의 비율은 참 안타까운 수준이 아닐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의 대표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50% 가까이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높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법과 제도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대표성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서공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성 역할에 대한 어떤 인식. 여성은 여성다워야 되고, 그 여성답다는 것에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배제돼 있고, 그래서 여성은 여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얼마나 작동하는가에 따라서, 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하고 운동하는 세력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대표성에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반은 여자, 반은 남성, 그렇게 구성원은 갖춰져 있는데 대표성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지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성을 높여야 되는 이유, 어떻게 보면 또 여성이 조금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여성을 조금 더 많이 정치에 참여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성과 동등하게 대표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왜 남성과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즉 동등하게 대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여성입니다. 그러면 국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이거든요.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회고, 그러면 그 국민의 절반이 여성인데, 그러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럼 절반이, 그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절반이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절반, 인구의 절반, 그리고 유권자의 절반, 시민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는 한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에도 여성이 절반 동등하게 대표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와 양태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매우 심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이든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제대로 서로 다른 이해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입법 과정에 공정하게 대표될 수 있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의 사회 구성으로서의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표성 비율을 높여서 진정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에서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앞선 영상에서 보신 화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국제의회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르완다, 그다음에 상원 의원 기준으로는 멕시코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르완다 하면은 인종대청소, 저개발 국가, 그리고 또 멕시코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는 비슷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서 좀 저평가된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1위라고 하니까 좀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그 비결은 여성 할당제라고 합니다. 여성 할당제 어떤 것인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성 할당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할당제는 정치, 경제, 고용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의 몫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여성 차별을 없애려고 세계 여러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여성계의 요구와 정당의 호응으로 2000년부터 정당법을 개정해 국회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가운데 여성의원을 30%로 하는 여성후보 공천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2004년부터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 및 국회의원에서 비례대표 여성 할당을 50%로 확대하고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부여해서 남녀가 교차하게 만들었다. 또한 여성 후보자 추천 시 국회 의석수 비율 등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고 있다. 앞선 영상에서 여성 할당제에 대한 얘기 간략하게 한번 봤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더 해주시겠어요? 여성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등대우와 동등대우라고 하는 조치가 필요해요. 차등대우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나 불평등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우대를 해서
이제 뭔가 특혜를 줘서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차등적으로 대우를 한다고 해서 차등 대우고, 반면에 이제 동등 대우라고 하는 거는 차별을 받든 안 받든 그들에게 동등에 주어진 어떤 권리를 보장을 해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동등 대우라고 하는데,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는 차등 대우, 적극적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그러니까 여성이 차별과 불평등을 받고 있으니까 불평등과 차별받는 여성들에게 뭔가 참여의 기회, 조건의 기회를 좀 더 좋게 줘서 그런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여성 할당제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여성 할당제라고 하는 거는 나라마다 그 나라가 어떤 정치제도와 어떤 정치 문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우리는 법으로 선거법에 명기된 이제 여성 공천 할당제이지만 유럽 같은 나라들은 정당의 당원 당규로 이거에서 이제 운영하는 정당 할당제, 뭐 이런 형태로 나라마다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선거법에 도입되어 있는 정당법에 들어와 있는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조금 너무 여성에게 지나치게 우대한다, 그렇지 않다, 아니면 또 앞으로 더 어떤 방향으로 나서서 여성 할당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좀 여러 논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할당제가 본격적으로 여성 운동의 하나의 의제로 나왔던 거는 1991년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고 나서 첫 번째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동하는 분들이 열심히 여성 운동을 했어요. 후보자도 발굴해서 내보내고 정당에 가서 로비도 하고 운동도 해서 여성을 공천을 하도록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를 보면 여성 출마자도 1%가 안 됐고요. 결과적으로 0.9%밖에 당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성계가 이걸 그냥 정치 참여라고 하는 거를 정당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뭔가 법을 통해서 규제하지 않으면 여성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걸 확대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서 여성계는 여성 할당제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논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성 할당제를 법에다 집어넣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더 역점을 두고 운동을 했었죠. 그 이제 여성 운동의 성과가 2000년 정당법 개정으로 우리는 아예 그 선거법에다가 각 정당으로 하여금 이거는 반드시 지켜라라고 해서 법정 할당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이 자발적으로 당원 당규에다가 집어넣어서 스스로가 지키는 그런 형태의 여성 할당제를 이제 갖고 있죠.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찬반 논리 아직도 좀 진행 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정한 어떻게 보면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2년 총선에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가 지역구 여성 할당, 여성 의무 공천제 15%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구 여성들의 공천을 15%는 의무적으로 한다라고 정당에서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민주당 예비 남성 정치인들이 43명입니다. 43명의 예비 남성 정치인들이 당 대표를 상대로 일어나가지고 헌법 소원을 한다는 등 민사 소송을 한다는 등 한 기자회견도 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들이 주장한 게 두 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역차별이라고 하는 기회의 평등을 훼손하는 거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여성 할당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자유, 선택권을 제한한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건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는 측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게 아까 말했던 것은 역차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을 갖고서는 더 이상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남녀동수다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성할당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뭐 프랑스나 중남미 국가들 보면은 그 제도 이름 자체가 남녀 동수법이지 여성할당제란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적극적인 조치로서의 할당제뿐만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차등이 아닌 동등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동수법을 앞으로 보면은 여성할당제가 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으시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성할당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성할당제로서는 더 이상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는데 놓여 있는 이 난관들을, 어려움들, 편견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남녀동수고요. 남녀동수법은 이제 프랑스 헌법 제3조에 공직 진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남녀동수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유무와 상관없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시민이라는 거죠. 똑같은 시민으로서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여성과 남성은 똑같이 대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의 전환, 주권을 가진 여성 국민, 여성 시민으로서의 너무나 자명하고 당연한 권리로서의 남녀동수를 요구하는 것.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정면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여성할당제부터 남녀동수법 얘기까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 그 영상에서 그 여성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존재에 대한 차별, 그래서 그 참정권의 역사를 인정받고 그 위에 이제 여성할당제, 그 남녀동수법에 이르는 실질적인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제도 변화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짚어주셨는데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할당제가 성평등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도 모른다. 또 여성뿐 아니라 어린이,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견도 정책에 빠짐없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당연하게 수용하는 유연한 분위기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1980년 아이슬란드의 대통령이 된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 이름이 좀 익숙하진 않죠? 선거로 뽑힌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다만 여자는 머리 만지고 스타킹 신는 일이 더 필요할 뿐이다. 차이는 있지만 차등을 두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좌우, 진보, 보수의 균형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 여성과 남성을 이 새 양날개에 한번 대입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네모와 정치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문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